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의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30분 의원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프가 다 떨어져서 휴가를 못 가고 있는 황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백수입니다. 오프가 다 떨어졌어요? 아, 너무 많이 썼어. 3개 남았나 이제. 올해 3개로 버텨야 돼. 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그게 뭐죠? 백수가 휴가가 어딨어? 그러고 보니까. 백수는 매일 언제나 휴가인데 무슨 또 화려한 휴가. 아, 이게 아닌가? 부럽다. 정혜진 선생님은 여기 사장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쉬셔도 되잖아요. 저희 의료생협이라 저도 직원입니다. 아 그래요? 저에게도 연차라는 게 있지만 월급 써본 적은 받으세요? 없습니다. 월급 받고 있어요. 이거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네, 그러셨구나. 저희 조합원분들이 이용을 해서 생기는 매출로 월급을 받는 거죠. 저는 직원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장인 줄 알았어?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원장 아닙니다. 병원장. 병원장 아니고 패닥. 병원이래. 패닥, 의원. 패닥. 병원이 의원이랑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병원은 입원할 수 있는 침상이 아, 그래요? 있으면 병원이고 의원은 그게 30개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원도 침상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침상 개수가 몇 개 이하면은 의원이고 의원은 그냥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진료받고 나가는 사람을 주로 하는 곳이고 병원은 기본이 이제 호스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그게 거기 달랐구나. 머물러 있으면서 안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뭐 아프면 병원 가라 그러지 의원 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랑 같은 겁니다. 그게 또 뭐야? 무엇이든지 이제 크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잖아요. 아유, 그냥 병원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런 거고 그쵸. 병의원이라고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병원과 의원의 그 행정적인 차이는 면허 시험 볼 때 외우고 그 이후로 그냥 잊어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는 다 의학 드라마 때문이야. 아. 실제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는 커피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잔소리하는 의사인데 드라마를 딱 켜면 전부 막 퍼른 옷 입고 불 켠 다음에 메스 이러고 피 튀고 그것만 봐서 그래. 그게 의학 드라마야? 히어로지? 히어로물이야 내가 봤을 땐. 의학 드라마 다 히어로가 연애하는 내용이잖아. 의사가 연애하면 의학 드라마, 변호사가 연애하면 법률 드라마.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약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없을까요? 재미가 없잖아. 왜요? 아니 이 동네 의사나 동네 약사를 소재로 뭔 드라마를 뽑아내? 김약국의 무슨 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인공이 딸이잖아. 약국이 아니라 딸이 주인공이잖아. 아 그랬나? 시즌 2 9번째 이야기 2부 오프라벨 처방. 오늘의 이야기는 오프라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오프라벨이 뭔 말이죠? 뭔 말인지 자 이제 이 말 뜻 자체를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품 포장에 두통, 치통, 생리통 적혀 있으면은 네. 그게 라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벨. 약품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쓰는 거를 라벨대로 처방했다고 하거든요. 오프라벨이란 말은 라벨을 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즉 라벨대로 처방을 안 한 거야. 그렇지. 그런 그래서 얘기구나. 이거 오프레이블 처방이라고 그쪽 물 건너온 용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된. 저희가 저희 임상 시험 설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약을 어디다 쓰는지 허가를 받아야 임상 3상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거로 쓸 수 있다라고 약품 설명지에 그러니까 라벨에 적힐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의약품의 적응증이라는 거는 이 약을 어떤 질환에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정의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벨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적응증이 아닌 것에 대한 처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프라벨이라는 게 공식적인 우리나라 번역 용어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임의비급여 정도일까? 얘 임의비급여란 말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허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 문제니까 사실은 그렇죠. 좀 다른데 아무튼 오프라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했던 뭐 적응증 용량 투여 경로를 허가 받은 사항 말고 다른 용도로 다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용량이 원래 용량보다 확 높은 용량을 쓴다. 예를 네. 들면은 뭐 아목시실린을 중이염에 더블로 쓰는 게 처음에는 허가가 없었고 네. 뭐 그래서 허가 없는 상태로 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이, 뭐 소아나 노인한테 뭐 또 연령 금기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나 노인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한테만 듣는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보통 그냥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은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프라벨 처방이 거의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벨이라는 게 네. 허가받지 않은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필요에 의해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허가받지 않았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써야 할 때를 의미를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약의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약의 작동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의사들끼리 쌓여온 경험을 공유를 해보니까 이렇게 써보니 듣는데 다른 거 쓸 게 없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대부분 오프라벨 처방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래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벨인지 아닌지 모르고 왜냐하면 의사분이라고 해도 적응증 일일이 꼼꼼히 잘 읽어볼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배운 대로 썼는데 알고 보니 근데 오프라벨이었다. 교과서에는 어떤 적응증 허가나 이런 거는 국가의 규제에 관한 거지 학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배웠을 테니까 이거를 좀 면밀하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에서 보험을 통제를 하잖아요. 네. 보험이라는 거는 국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주는데 기준을 이 적응증을 어떻게 받았냐를 가지고 그렇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진통제가 있는데 임상 3상을 수술 후 동통, 치통, 두통 3가지만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골관절염에 처방을 하면은 야, 나 보험금 못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수술 후 통증과 치통과 또 뭐라고? 뭐 두통. 두통. 이거 외에는 쓴 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네요? 우리 네. 왜 보험 규정 같은 거 할 때 보험사에 정해진 약관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잖아요. 글씨 제일 작게 적혀 있고 말 빨리 하는 그 부분이요. 네네. 네. 그거를 국가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용도가 다르면은 보험 지급을 안 할 수 있다. 그 용도에 맞게 처방을 안 했다거나 뭐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약이 비싼 거나 그 약 말고 다른 거 쓸 게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걸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이미 비급여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인데 네. 의사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비급여 항목으로 만들어서 그 환자에게 청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네. 국가보험기관은 판단을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약을 보험이 쓰냐. 안 되는 약을 보험이 안 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왜 그러는 의료 거예요? 쪽하고 보험 쪽하고 쪽하고는, 네. 안드로메다만큼 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분쟁이 항상 많아요. 항상 많아요. 깨놓고 말해서 의사분들이 심평원이라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뭣도 모르면서 뭐 이런. 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네. 사업자 등록증에 항목을 받잖아요. 네. 그럼 그 항목 외에는 사업을 그 사업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저희는 거예요? 그 약을 그 항목 외에 쓸 수 없는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약이라는 거는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같은 약들은 어차피 비급여이기는 하지만 얘네를 고산병 예방약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비아그라를요? 실제로. 예. 그런 뭐 되게 폐동맥 고혈압 그런 걸 네.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그러면은 그 오프라벨 처방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비아그라가 보험이 되는 약이었으면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산병이 라벨이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됐을 거야. 그게 항상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되게 오래 써온
이미 복제약이 만연하게 풀린 값싼 약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네. 적응증 없다라고 말을 하기가 곤란한 게 회사 입장에서 돈도 안 되는데 그 적응증 받으려고 빠득빠득 사람 모아서 임상시험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오프라벨 처방이 만연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보험 사업자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이렇게 값싼 약에 대해서 태클 겨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항상 좀 비싼 약 쪽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성모병원 사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아까 불법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물법이었대요. 아. 임의로 비급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대. 근데 현재는 이제 심평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오프라벨 처방이 생겼거든. 네. 그 생기게 된 계기가 2008년에 그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치료 문제로 소송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에 보험이 안 되는 신의료기술 뭐 약제나 치료법이 있어서 성모병원에서 이건 보험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환자한테 쓴 거야. 근데 심평원에서 백혈병 약에 보험이 되는 다른 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그렇지만 약이 그 같은 성분은 아니고 굉장히 다른 성분이고 효과 면에서 지금 쓰는 약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심평원 입장에서는 백혈병 약 보험되는 건데 왜 그걸 굳이 쓰냐라고 한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건 성분이 다르니까 이 환자한테 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것은 그러니까요. 그냥 감기 치료가 아니잖아요.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환자가 이제 급수이식하기 전에 죽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환수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비급여 같은 경우 임의 비급여라고 판정이 되면 환자한테 100만 원을 받아서 이 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심평원이 이거 니네가 환자한테 부당이 이치한 거라고. 그렇죠. 네. 100만 원 물어내. 이거 부당거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 건데 백혈병 치료라는 하루에 것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100만 원씩 지금 그렇게 나갔을 거고 그 부분이 여러 명의 환자에 누적됐을 거니까 병원 입장에서 때려 맞은 돈은 뭐 수십억이 될 수 있는 거죠. 병원 휘청할 정도로 소송을 할 법하네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이런 환수 문제 때문에 병원 문 닫은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환수를 그때그때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100만 원의 부당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달에 환수를 하면 돈이 좀 작을 텐데 1년치 몰아서 환수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저작권협회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뭐 세금 뭐 소송 때라든가 그런 것처럼 수십억을 일단 벌어야지 저작권으로 소송을 걸거든요. 그 표절 같은 건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맞는 게 예상을 해서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몇 년치를 때려 맞으면 병원이 휘청하거든요. 심평원에서 딱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2008년 8월에 저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누가 봐도 공무원스러운 이름이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심의를 통해서 그 인정 비급여라고 요새 부르나 이걸? 네, 인정 비급여.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인정. 인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허가 받은 게 항암제가 한 100몇십 개, 약은 한 200몇십 개, 이런 식으로 점점 생기고 그런 있더라고요. 약들은 써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약제가 없거나 뭐 대체약이 있는데 뭔가 이 약이랑 이 약을 같이 쓰면 환자한테 위해가 갈 뭐 병용금기라거나 뭐 아니면 뭐 비용이 뭐 더 싸거나 뭐 부작용이 별로 없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정하는 케이스가 생기긴 했는데 이 인정하는 케이스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오프라벨 처방이라는 게. 의사 입장의 리스크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약품 정보 같은 거야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가? 왜 그래야만 왜 해요? 오프라벨 처방을 하느냐? 왜 그래야 되지? 비슷한 약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의사나 환자가 열심히 일할 의지가 없으면 오프라벨 처방을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오프라벨 처방 우리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보험되는 약만 쓰면 되고 그쵸. 그냥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정말 그냥 규정대로만 처방하면 되거든요. 특히 중환자나 이런 케이스 그렇죠. 뭐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에는 네. 뭐라도 해보려는 게 목숨이 달려 치료하는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당연한 경우가 입장이잖아요. 많아요. 네. 일상적인 우리가 앓고 지나가는 급성경증 질환이나 만성관리 질환에서는 이런 거는 전혀 이슈가 되지 그쵸. 않아요. 근데 입원, 수술 그리고 뭐 암 치료, 항암 이런 데서 항상 이게 이슈가 터지거든요. 특히 저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희귀 질환 이런 케이스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고 정신과 질환에도 좀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막 난치병을 만났을 때 의사 주인공이 막 논문을 막 뒤져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한번 해보는 그거.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나서 환자를 뿌듯하게 살려놓으면은 심평원에서 돈 내라. 돈 내라. 너 너 환수. 부담거래 너 돈 내라. 이 얘기 이거 이거네.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코미디예요. 저희끼리 굉장히 블랙 코미디로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서 예전에 왜 석혜균 선장 수술로 유명해진 뭐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님 네. 있잖아요. 제가 다 환수, 다 삭감. 이런 거. 진짜요? 지난주에 아주대에서 지지난주구나 의료정보학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아주대 스타 교수님이라고 의료정보학회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갈 때 현장 정보를 저 본원에 전달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정보학회니까. 정보학회니까 네. 뭐랄까요. 이것도 역시 홍엑스넷에 계신 분인데 좀 삐딱하게 말하는 분이 아주대 영웅은 이국종 교수님이 아니라 네. 이국종 교수님이 그렇게 적자 보는 진료를 할 수 있게 돈을 벌어다 쓴 아주대 병원이다. 옆에 계신 교수님들이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과를 뭐라고 하죠? 석혜균 원장님 보는 과. 석혜균 선장 외과요? 외상외과 외상외과. 외상외과가 돈이 안 돼요. 트라우마 센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 센터가 돈이 안 되고 엄청 환자 치료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영역이 거의 없는. 네. 그럼 다른 과에서 벌어서 거기다 메꾸는 꼴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병원에선 하기 싫죠. 다른 과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과에 계속 들어가니까 그 과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국가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평원에선 묵묵부답이다. 환수나 하고 있고. 그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허가된 이후에도 사용 경험이 증가하면서 어떤 부수적인 작용을 발견을 하거나 뭐 그 허가받은 거 외에도 좀 실험적으로 써보면서 적응증 범위가 좀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이 될 만한 회사가 먼저 달려 들어가지고 허가를 딱 떡하니 받아줄 텐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면은 안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허가는 제약회사가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의사는 약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가 희귀 난치성에서 발생을 하면 그 환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돈은 안 되고. 네. 희귀 난치성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뭐 미용 목적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왜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뭐 공부 잘하는 약 신데렐라 주사 뭐 이런 것도 넓게가 아니라 이게 대놓고 오프라벨 처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벨이 그렇게 일반화된 경우에는 의사들도 이제 오프라벨인 줄 모르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냥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넘나 당연한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나중에 심평원이 뭐라 하면 황당하겠네요. 네, 그렇죠. 빵당한 거죠.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난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날더러 어쩌라고라고 하지만 나는 교과서적으로 처방했을 그러니까. 뿐이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처방했을 뿐이요란 뜻이에요. 배우긴 그렇게 배웠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했는데 왜? 아니 그렇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는데 왜 세상 나와 보니까 이상한 거야. 너무 적절해.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게 딱.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돈자로 진 놈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날더러 어쩌라고요가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네. 학교 다닐 때는 뭐 내과 교과서, 외과 교과서 이렇게 배우는데요. 막상 로컬에 나와 보면 처방 매뉴얼이라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 처방 매뉴얼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험이 되고 이게 보험이 안 되고 네, 이거 어디까지 며칠 써야 넘어가면 되고 보험이 안 되고 이 뭐. 약을 이 용도로 쓰면 보험이 그러니까 되고 안 그렇죠. 되고. 용량을 여기까지만 써야 네. 보험이 되고 넘어가면 안 안 되고 되고 그런 며칠 거. 동안만 보험이 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그런 게 다 있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돈을 주는 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돈을 줘야. 그러니까 돈이 무한히 많다면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이거의 또 폐단이 뭐냐면 그 진단명을 과잉으로 적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폐단이 돼서 네. 예를 들면 굉장히 구토를 막 하는 장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항구토제제를 줘야 되는데 그거 암 환자한테만 쓰는 그 효과 좋은 항구토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토제제가 뭐 굳이 뭐 암 환자 아니더라도 맥페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용으로 썼었는데 최근에 규제가 바뀌어서 맥페란을 그 일반적으로 사용을 거의 못하게 해놨어요. 아하. 그건 그래서 부작용 문제라고. 부작용 문제 왜냐면 때문인데 비싼 게 아니라 맥페라는 싸구려 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작용이 이제 좀 나타나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쓰고 싶은데, 뭐 4일 이상 처방을 하게 되면 비급여로 돌려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페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 이 사람 이거 쓰면 굉장히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 약을 쓰려면 진단명이 또 그 해당 진단명보다 조금 과잉 진단명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신발타란 약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나 뭐 네. 뉴로파시카 신경병성 신경통. 통증이나 네. 섬유 근육통 이런 네. 거에 적응증이 얘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적응증 없는 다른 약이 있거든요. 근데 써볼 수는 있다고 의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쓰려면 적응증에 이제 우울 장애라고 적어놔야 되는 정신과 거야. 질환이 들어가야지만 보험이 그 되는 거야. 통증에 쓸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죠. 근데 약을 처방할 때 어떤 질환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상병명이 들어가야 이 사람 그래야 심평원이 얘가 이 약을 근데 왜 이제 썼는지를. 처방 전에는 그 병명을 그걸 안 가로 쓰면 적어주는 되잖아요. 경우가 많은. 그거 이제 차트를 다 리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빌 처방이 아닌 것처럼 증상을 바꿔버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이제 소송전이 치러지겠죠. 걔네들이 그런 것까지 다 잡아요? 그걸 하려고 우울증이라고 해놨는데 옆에 증상 해놓은 거에 어떤 우울증에 대한 서술이 없잖아요. 너 일로 와봐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다 뒤지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바본 줄 아세요? 작정하면 다 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원이 얼마나 많고 의사도 얼마나 많은데 혹시 저 빅데이터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패턴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심평원의 합니다. 통계 전문가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채용을 계속 합니다. 거기 심사만 하는 의료 쪽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통계 전문가 다 채용합니다. 그 수학 전문이면 한번 심평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못 믿어서야. 이게 실제로 되게 마음 좋은 의사들, 약사들의 노력으로 오프라벨을 환자를 위해서 이쪽으로 써보고 그거를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뭐 이런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요. 한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약을 쓰기 위해서 또 이제 너무 과잉으로 진단명을 넣어야 하고 그런 경우들의 그 두 문제도 가지가 있기는 혼재하는 해요. 현실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저희 예전에 피임약 얘기할 때 노레보 같은 약 얘기했잖아요. 고용량 사오피임약. 한꺼번에 넣는 사오피임약이 있다고. 그것도 예전에 피임약 여러 알 한꺼번에 먹는 식의 방법이 오프라벨로 하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개발한 이후에야 정식 약자가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꼼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피임약은 여러 알 동시에 먹어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오피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됐던 거를 이제 제약회사가 개발을 해서 하나의 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알 먹었을 때도 사실 안전하고 문제없고 오래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 노레보라는 그 약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띵한 거 이제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른데? 그러면은 사오피임약을 원래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피임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사오피임약을 먹을 때 피임약 그냥 여러 알 먹어버리면 되겠네요. 여러 알은 너무 많고요. 두 알? 뭐 한 4알 정도? 4-5알? 4-5알인데 그렇게 환자가 의미대로 써버릴 그 수도 환자가 의사나 약사라면 그렇게 하겠죠. 해버리겠네 진짜. 네, 의사나 약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이 약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확실한 거는 나는 그럴 일이 없고 남자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혜진이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정비급여라는 식의 좀 중간적인 안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의학이 발달되는 속도, 새로운 질병이 나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행정적인 속도는 따라오기가 어려워서 항상 그 간극이 있어요. 저희 도핑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도핑 도핑이 기술이 나오면... 먼저 발전한다고. 반도핑이 못 쫓아간다. 도핑이 대표적인 오프라벨 처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뭐 사례들을 황 약사가 쫙 찾아왔는데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위장약 사이토텍을 네. 이제 병원 안에서만 주로 하는데 가루로 갈아가지고 네. 질 안에 넣어서 네. 낙태 용도로 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맞아요? 위장약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매우 골룸하다. 이게 원래 적응증이 뭐냐면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진통제 때문에 생긴 위염에 쓰는 위장장애. 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설사, 변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정형외과에서 진통제 처방할 때 네. 위장약을 같이 처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진통제들이 워낙에 위장장애 부작용이 많아서 보통 위장약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처방하는 제산제들이 허가가 안 나 있어갖고 같이 처방하려면 안 됐었어요, 원래는. 허가가 난 유일한 약이 사이토텍인데 네. 얘는 되레 위장관계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게 또 허가가 났어. 아니 그런 용도로 적응증을 받은 거고 그치. 그때는 괜찮았어. 왜냐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럼 실제로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거 오메프라졸 같은 약들을 많이 처방을 했는데 이게 야, 적응증도 없는데 썼네 이러면서 내시경 안 했으면 쓰지 마. 뭐 옛날엔 그랬다니. 약값이 비쌌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약값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적응증도 생기면서 처방이 많아졌어요. 처방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데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오프라벨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업자들한테는 유명한 거 삼성병원 내과 매뉴얼 알지 너도. 삼성병원 거 많이 보잖아. 네. 거기 보면은 위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내시경 뭐 할 처지가 네. 안 되면은 네. PPI를 하루 2번 2배 용량으로 넣어보고 일주일 먹여보고 들으면 반응이 있냐 없냐를 보고서 판정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 우선 있는데 약을 줘보고 진단하는 건가? 근데 그게 오프라벨 처방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도 아니고. 내시경을 하느니 약 먹어보고 근데 판단하는 게 이게 더 낫지. 싸잖아. 근데 네. 이거를 예전 같았으면 불법. 딱 지금은 이제 인정비급여가 되겠죠. 이게 더 싸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가 현장을 다 쫓아갈 네. 수 있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사들의 뭐 연구 의지를 좀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에서는 우리뿐 아니라 국가보험하는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그 연구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여기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서 이제 근거로 확립되면은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거가 없는데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갈 수도 있는 거고 적응증이 없으면 근거가 없는 거네? 이래버리니까 지금 환장하고 미칠 놈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처방을 했는데 네. 환자분 입장에서도 오프라벨 같은 경우는 약 설명서에 보면은 없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편두통이 있어서 처방을 받았는데 내가 처방받은 약을 사용 설명서를 이제 네이버에 찾아서 보면 이 약은 저 편두통에 적응증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 약을 줬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인데놀. 그렇죠. 아니면 뭐 간질약 같은 경우도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약을 쓰거든요. 그렇죠. 뭐 기분 조절제라든가 이런 걸 그렇지. 쓰는데 나는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나한테 이상한 정신과 약을 준다거나 혈압약을 준다거나 이래버리니까 설명이 다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보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과 위험의 그 저울질이 아직까지 정확히 판명이 안 난 약들인데 좀 뭐랄까 유행처럼 써가지고 뉴스도 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이어트 약들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항우울제 플록세틴이라든가 뭐 토파맥스 같은 간질약이나 뭐 신지로이드 같은 갑상선 치료제, 치료제도 비만약으로 쓰더라고. 네, 뭐 대사를 항진시키니까 에너지를 막 쓰게 하거든요. 이뇨제 같은 것들 왜 몸에 물 빼는 약 이런 게 다 체중 감량 부작용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다이어트용 약으로 이거를 뭐 칵테일처럼 몇 개를 처방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거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위험성을 설명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약사가 보거나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뭐야 우울증, 간질, 갑상선, 당뇨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뭐 고도비만이기 때문에 뭐 송백수나 저 같은 케이스겠죠. 이걸 써보자라고 말을 하면은 납득을 하면은 그나마도 괜찮을 텐데 납득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이런 인정도 안 되고 임의도 안 되는 또 오프라벨 처방을 하면 이건 위험한 게 아니냐. 오프라벨 처방할 때 환자하고의 합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잊고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돈이 커지면 이슈가 돼서 환자 같은 경우는 임의비급여라고 판정이 되면 병원에 걸 수 있거든요. 소송을요? 너 나한테 임의비급여 소송이 아니라 이제 심평원에 신고를 하면 심평원에서 심평원이 환수를 환수. 해갑니다. 진료비까지 약간만 환수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네. 예, 싹 마이너스, 그쵸. 뜯어가지고. 오롯이 마이너스죠. 요새 그래서 병원들이 비급여를 쓸 때에는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요. 각서 같은 거요? 네, 일종의 그런 동의서인데 각서라고 쓸 수. 너는 나를 걸지 않겠다. 뭐 아니, 이런 동의서를 거.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게 네. 소송 들어가면 지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강자 약자로 이제 이쪽을 강자로 서비스 제공자를 강자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최근에 이제 법안이 확정된 거 중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제 국가에서 뭐 그 피해 구제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오프라벨 처방은 싹 빠지게 돼 있거든요. 허가받지 않은 저국증으로 쓴 것까지 피해 구제 제도 제도권 하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고 입법 예고는 그렇게 됐었고 그때 식약처 쪽에서 설명할 땐 그랬는데 법이 어떻게 뭐 인정비급여 이것까지는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어요.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번졌을 때는 대형 병원에서는 자체 내 차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네. 전자차트 처방을 할 때요. 이게 이제 오프라벨이다, 뭐 인정비급여다, 그냥 임의비급여다, 혹은 급여다, 이게 다 알람이 뜬대요. 근데 일반 그러라고 거기 병원들은 그런 게 심사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 의원급이나 병원급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정도 병원급이 아니면 그런 거를 쓰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의사든 약사든 이것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지 않고 선의로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벨이 그냥 이렇게 처방이 되는 교과서대로 경우들이 꽤 있어요. 훈련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죠, 처방을 그렇죠. 하는데 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거기는 그 일만 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심사팀, 뭐 심사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뭐 연락이 오고 수정을 해주고 하는데 밖에 나오면 나 혼자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보험 제도를 다 배워야 되는 거야. 네. 내가 뭐 공중보건학이나 이런 걸 한 약물 경제학이나 이런 걸 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좀 학생 때 이런 보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희 너무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쵸.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면 당하겠는데요? 네, 이런 라벨이라든지 급여 비급여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학생 때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라기보다는 실무 실습 기간, 그러니까 인턴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배웠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턴은 선택이니까. 동네에서 의원을 하는 애가 그런 종합병원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정당하냐? 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동네에서 일하는 애들은 동네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영국 같은 데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형 전부 병원. 다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서 동네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수련의 문제까지 저희가 얘기를 저희가 나누게 원래 되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아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제가 딱 이런 비유를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숟가락을 밥 먹을 때 쓰지 맥주병 딸 때 쓰지 말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혼난다. 그게 오프라벨이네. 오프라벨 유지네. 원래 숟가락으로 병 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상의들이 훈련받은 대로 잘못 알고 있다가 세상 나와서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선생님들 다 그렇게 따던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딱 이거네. 아주 우리 안 어려웠나 보다. 다 이해하셨어 네. 지금. 아니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사례가 너무 복잡하고 네. 어려운 현실 사례라서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정말 간단해. 심평원 입장도 나름 이해가 되고 그렇게 그렇죠. 처방하는 의사랑 환자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심평원은 또 의사들이 만들었다는 또 함정이. 제가 그 민영 의료 보험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심평원의 분노를 하겠지만 민영 의료 보험이 되면은 걔들은 눈에 불을 켜고 제일 똑똑한 의사 약사 간호사들 모셔다 놓고 이것만 연구를 해갖고 다삭감, 다완수.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삭감하고 환수하다가 지급한 비용은 환자한테 청구를 해서 자동차 사고 한 번 나면 보험료 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질병 한 번 생기면 보험료 올리고 보험료 올리고 참 좋기도 하겠다. 민영의료보험 찬성하는 에이. 사람한테 에이. 자동차 보험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쉽고 빠르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네. 병원을 어, 자주 가면 넌 보험료를 다음에 더 내야 돼.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보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참 좋은데. 수가를 너무 낮게 설정해 놓고 중질환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뭐 설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제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어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기는 해요. 근데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의료보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캐나다도 국가보험 하는 나라인데 그래요? 캐나다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캐나다 음, 뭐 그렇죠. 아무튼 미국만 안 가면 영국식에 되는구만. 가깝죠. 미국이 제일 문제인데 근데 또 미국 뭐 의료보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 의료보험 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의료 연구나 최신 치료를 활발하게 연구할 동기는 되거든요. 그렇지. 돈을 지불을 해주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거기서 얻어낸 근거와 데이터들을 우리 같은 나라에서 싸게 이용하는 뭐 그런 건 있죠. 여튼 오늘 오프라벨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정리하자면은 송백수님이 정리해준 대로 맥주병으로 맥주병으로란다. 맥주병은 병따개로 맥주병으로 따야 숟가락을 되는데. 따지 마라. 그렇지. 병따개가 있으니까 병따개를 써라. 그렇지. 숟가락을 왜 쓰냐? 그럼 너 그렇지. 안 돼. 이건데. 그런 얘기로 오늘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탈모와 관련된 얘기를 와우. 찾아뵐 거고요. 탈모에 대한 메일은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오늘 다 녹음할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 외에 그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관련 약물에 대해서 한번 길게 해볼 질환하고 생각이니까 약물에 대해서 좀 2, 3주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는 네. 또 탈모 관련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